훈련, 그러니까 성경적인 재정적인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나, 내 주 본업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의 본업은 이 성경적인 재정을 통해서 이제 경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무엇일까? 그럼 지식과 지혜가 무슨 차이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혜는 어떤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쌓여있는 상태이고, 지혜는 삶을 통과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인 거죠. 그래서 아마 강석관 대표님이 아마 그런 통찰을 얻기 위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또 지금 그 배우셨던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시느라 고군분투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하고도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돈에 있어서는 이제 신용인데요. 오늘 중요한 거 포인트만 조금 요거 교재 프린트물 드린 거 있는데 혹시 다 가지고 계시나요? 네, 뭐 페이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신용 점수제 옛날에 신용 등급 해가지고요 몇 등급이면 대출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는데 이게 점수제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면서 과거에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차이점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지? 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좀 혼돈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쫙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페이지 보시면요. KCB라는 그 신용평가를 하는 회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올크레딧이라는 곳과 나이스 신용지킴이라는 두 곳이 있어요. 근데 이제 KCB라는 평가 체계고요. 항목들은 유사한데 이제 그 기준이 되는 항목이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개인 신용평점의 의미에서 그 밑에 줄을 보면은 개인 신용평점은 개인에 대한 다양한 신용 정보를 종합해서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개인의 신용도를 1에서 1000점까지 점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보통 신용 점수를 높이려고요. 신용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신용 점수를 굳이 높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안 받을 거면 신용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필요 없는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쓰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 대출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불리한 조건에 받을 때, 이 신용 점수가 낮아서가 아니고요. 신용 회사에서 점수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내리지만 그걸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는 건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용평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개인, 신용평점 시스템 소개해가지고, KCB와 같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신용평점이, 그게 신용평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금융회사에서는 스코어링 시스템이라 해서 신청평점, 그 다음 행동평점이라는 거래요. 그 밑에 땡땡 두 가지를 보면 신청평점은 그 밑에 줄에 그 대출 승인 여부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와 같은 신규 거래를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고요. 신행동 평점은 그것을 가지고 신용 위험이나 금리 변경, 신용카드 한도 상향 여부 등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왜 금융기관 주거래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거래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신청평점이나 행동평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고 높은 거는 일단 각 금융기관에서 내가 금융거래를 했던 것들 정보가 수집되는 거는 신용평가회사이고요. 신용평가에서 그 등급을 매긴 걸 가지고 또 금융회사에다 서로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대출이 가능 여부는 일단은 신용평가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한다는 점 유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를 하나, 두 개 넘기셔서 3페이지를 볼게요. 3페이지부터 신용평가를 하는 그 점수를 이루는 팩트가 이제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환 이력, 그 다음에 부채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신용거래, 그 다음 페이지에 신용거래 형태와 비금융 마이 데이터 이렇게 좀 나옵니다. 3페이지에서 볼 거는요. 상환을 연체가 발생되면은 이렇게 일반 대상 같은 경우는 2개가 이제 내려가고요. 그 연체가 지속된다 그러면 3개가 내려가고 계속 연체 상환 후에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수가 이제 두 개가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는 항목들이 이제 그 화살표 크기로 이제 좀 가늠해 보시면 되고, 당연히 대출을 상환하면 연체가 없으면 연체를 하면 불리하고 연체를 상환하면은 점수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연체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그 박스 이제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최고의 적시 상환 및 그 이력에 관한 정보로 5영업일 10만 원 이상의 연체를 지속하는 경우에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등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체가 됐다 그러면 5영업일 그다음 10만 원 이상이면 좀 가급적이면 주의하시면 좋은데 이게 5영업일이 사실 뭐 자동차를 안 걸어놨거나 뭐 이러면은 시간이 금방 가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음, 그 박스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연체를 상환 후에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연체 부정적인 영향이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연체를 하고 나서 신용등급 왜 안 올라가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평가 회사에 상환했다고 해서 즉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연체하지 않는 것이 신용을 좀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이 보유하는 기록이 연체 기록이 최장 한 5년까지 이제 기록이 정보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건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채 상환 같은 경우에는 부채 수준이 신용카드 잔액이 증가하면 그 보통은 신용점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거든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면 절대로 신용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신용한도가 600만 원인데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쓰거든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한도보다 적게 쓸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좀 잔액이 증가하는 거는 좀 불리하니까 이 화살표 이제 두 개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당연히 이제 대출이 저희형 뭐 은행권 대출부터 뭐 대부업이나 이렇게 위험 종류별로 어떤 종류의 대출이냐에 따라서 이제 상한 부채 수준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용 거래 기간이 길면 뭐 이제 신용 점수에는 좀 좋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요. 신용거래 형태에서 대출거래랑 카드 형태가 있는데요. 어, 대출 거래에서는 당연히 저위험의 대출 발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위험, 고위험에서 그 종류별로 대출을 받으면 좀 신용도가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 대출을 받으면 신용 점수가 내려가고 갚으면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이 좀 평가 비중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출을 받으면 내려가는데 얘는 38 신용거래 형태가 38%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부채 수준 상환에 대해서는 21%니까 비중이 대출을 안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카드 이용 같은 경우에는 꼭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 5페이지 하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지속 이용해가지고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체크카드를 꾸준하게 이용하면 신용 점수에도 유리합니다. 그 밖에 이제 그 6페이지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보험료 납부 등 비금융과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등록했던 어떤 성실함을 증명하면 신용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그 신용평가 회사에서 만약에 자신의 어떤 신용 점수를 확인했는데 좀 불만이 있거나 점수를 좀 높이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원하면 해당 기관이나 아니면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에 산하에 또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활용하시거나 공공기금 연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 8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통계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자료 14페이지를 볼게요. 14페이지. 이제 그 5천만 인구 중에서 4,900만 인구 중에서 14페이지 위에 있는 신용 점수별 인원 분포가 나오는데요. 이제 전 국민이 4,900만이에요. 신용 점수를 갖고 있는 인구가. 그런데 950점 이렇게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한 그 중에 20% 정도인 1,100
900만이죠. 그리고 900점 이상은 거의 이제 그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여기 보시면은 점수가 높은 사람이 대출을 받았느냐를 보면은요, 그 신용거래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15페이지 보면은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출거래 고객 같은 경우에는 900점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네, 뭐, 지금 10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의 10% 수준인 걸로 봤을 때는, 점수가 높은 사람이 대출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꼭 갖고 있지 않아도 신용 점수는 높고요. 이제 다만 신용카드는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밑에 통계에는요. 그래서 무리하게 신용 점수를 올리려고 신용 거래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930점인 사람이 뭐 950점을 만들려고 굳이 무리하게 뭐 금융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통은 등급제로 얘기했을 때도 1, 3등급은 우량 등급, 4, 5등급은 정상, 7등급부터는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출이 안 되는 부적격 등급이 아니면 중간 거래에서 조금 상향 쪽으로 좀 장기적으로 자기 신용을 만들어가는 보통은 그냥 한 4등급 정도라고 3, 4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체가 없으면 2등급 뭐 대출이 없어도 1등급 받는 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제에서는 이렇게 그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점이 있고 신청평점과 행동평점은 금융회사에서 스코링 시스템으로 이제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년에 3회는 과거에는 그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요. 신용도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조회를 많이 하면 대출이 안 되고 조회만 했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 1년에 3회 정도는 뭐 나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체를 상환하면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올라가지 않고 5일 이상 10만 원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금융거래에서 연체되지 않고 체크카드만 이용을 해도 신용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사실 부채 상담이요. 저는 은퇴 상담, 보험 상담 여러 가지 다 상담을 하는데 최근에 부채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10건 중에 한 두 건, 한두 건 정도가 심각한 부채였는데 요즘에는 한 4건 정도까지 좀 올라와서 사실 중산층 부채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부채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극심한 부채가 있어요. 예, 실제 사례예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수입이 정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590이야. 근데 이 590도 이제 도손모업을 하시기 때문에 도매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수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계 지출이 휴대폰, 보험료, 뭐 대출 원리금 또 월세로 지금 전환하셔가지고 월세랑 뭐 이거는 사실은 몇 달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생기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온 거죠. 21건의 부채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매달 적자가 377만 원인 거예요. 1년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만큼씩 2억 6천이나 쌓였는지 그쵸 2년 계산해 보면은 이 스타일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무설계사가 하는 상담은 보통은 정해진 수입에서 요 소비 지출을 어떻게 그 통제해가지고 적자가 아니라 잉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얘를 꺼 나가는가 이런 상담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좀 그 안 좋은 부채인 거예요. 사실 저는 충치와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채 문제는 가장 좋은 건 내가 갚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갚을 수 없다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왜 이렇게까지 쌓이게 되냐 그랬더니 그냥 나아지실 줄 알았대요, 상황이. 계속 한 2년, 3년 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게 거래처 이제 그 매출 상한을 좀 원재료 값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도 쌓이고 내 신용이나 있는 신용 없는 신용 다 쓰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두 분 다 부부가 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가면 순자만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한 달이 안 돌아가면은 정말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가야 뭐 때우거나 이러고 끝날 수도 있는데 오래 두면 둘수록 일을 또 봐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는 거, 현재 자산에서 처분하는 거, 그 다음에 대환 신용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대환하는 거, 그 다음에 지출 관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채무 조정 방법, 그다음 개인 회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집을 팔고 5억짜리 팔고 5천이라도 건져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집을 내놔도 집이 나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분은 파산을 해도 이 5천만 원을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권 이제 추심이 좀 들어가면 먼저 잡는 게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이 세입자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압류 시작하면은 제 보통은 은행에서 채권 추심 들어가고 그러면은 경매 진행하면은 시세 한 7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5억짜리 집이 5억에 팔릴 리가 없고 3억 5천 그러니까는 이것도 부채로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회사로 넘기면서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은행에 1억을 빚을 줬어요. 그럼 A 은행에다만 갚으면 되는데 그 일정한 기간이 넘어가서 채권회사로 넘어가면 채권회사에서 또 다른 채권회사로 팔고 그러면은 어디에 빚졌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되기 전에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압력이요. 3개월 이상 되면은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는데 3개월 버틸 수가 없어요. 한 3일도 버틸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오고 그 겁박하는 그런 문자나 전화나 찾아오고 뭐 이런 걸 보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연체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체가 됐지만 30일 이하가 있고 또 이상했을 때 각각의 원금 감면이 없는 경우가 있고 원금을 감면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배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 파산. 근데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빚을 막 졌어요. 그럼 나중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난 파산해야지 라고 하면 파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요즘에 이제 그 법률 대리인제도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도 이제 지원을 나라에서 해주기는 하는데요. 파산은 됐어요. 근데 파산의 목적은 대부분 채무자들의 면책이거든요. 근데요, 신청했다고 다 면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 통계적으로 보면 한 80%에서 90%까지만 통과가 면책이 돼요.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파산은 했는데 면책은 아니고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최악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은 좀 알고 계획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정관리 중요하고도 예,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